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낙마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인데요. 부동산을 차명으로 지인에게 관리하게 해 세금 탈루하고 재산 공개에서 누락하고 차명 대출도 받았다. 이런 의혹들이 불거졌지요.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야 할 자리인 민정수석이 제대로 검증을 받은 거냐? 부실 검증 논란까지 불거지자 오 수석이 자진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어젯밤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닷새 만으로 이재명 정부 첫 고위직 낙마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오 수석은 임명 전부터 검찰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진보 진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먼저 변신을 해서 굽신거리고 그다음에는 자료를 모아서 배신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그대로 임명했지만 검사장 시절 지인에게 아내 부동산을 차명 관리시켰고 차명 대출도 받았다는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사퇴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고 부실 검증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친명 진영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으로서 매우 적절치 않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다면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한 차례 사의를 표했던 오 수석. 어젯밤 다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며 사의 수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부담을 덜었다며 반겼지만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약속하길 바랍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낙마로 부실 검증 논란까지 불거지자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7대 인사 배제 원칙, 이런 일률적인 원칙은 만들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당시 능력 중심의 인선을 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차명재산 증식 의혹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면서 대통령실은 당혹스러운 기류입니다. 오 수석은 임명 전 이른바 체크리스트로 불리는 사전 질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질문서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가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지 적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질문 자체가 과거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며 과거 일이니 오 수석이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과거 판결문까지 다 볼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부실한 인사검증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현재 인사검증은 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채 인사비서관,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인사배제 7대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부정적입니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후임 민정수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수석이 검찰 출신이라 낙마한 건 아니라면서 또다시 검찰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안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결국 물러났는데 이건 인사검증 실패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인사검증 실패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인사검증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과정에서 정확히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네, 핵심은요. 검사장 시절에 세금을 아끼려고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도 누락했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았어도 문제고요. 몰랐어도 문제입니다. 임명 전에 알았다면 알고도 임명을 강행한 거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고요. 모른 채로 임명한 거면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단 거니까요. 취재를 해보니까요. 대통령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답했다고 합니다. 원래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되면 이거 체크리스트 쓰잖아요. 그가 오수석은 안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이 역시도 취재를 해보니 오수석은요, 다른 수석급 인사들처럼 64페이지 분량의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질문서는요, 자진 신고서 개념입니다. 양심에 따라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잘못 썼다는 거예요. 네, 문재인 윤석열 정부 때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쓴 사전 질문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똑같이 차명 부동산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 조항이 있죠.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지를 쓰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니 차명 부동산 소유 여부를 묻는 질문이 과거가 아닌 현재 기준이라 오수석이 아니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니오라고 한 이상 검증팀이 걸러냈어야 했던 건데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권에서 10년 전 의혹이 담긴 판결문까지 찾아낼 수 있었겠냐. 모든 걸 잡아내긴 어려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사실 검증 제대로 하겠다면서 법무부에 있는 검증 기능 다시 가져왔잖아요. 민정수석실로. 네. 인사검증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은 내정 상태지만요.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 이태영 민정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이 3인방이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죠. 대통령실은 워낙 급해서 수석 검증은 좀 소홀했지만 내각 검증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이런 거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배제 원칙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별도 인사 원칙은 따로 안 만들기로 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검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률적인 원칙은 능력 있는 전문가를 구하는데 너무 큰 제한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부동산 의혹이 어제 터진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거 알고도 그냥 간다는 기조였는데 왜 바뀐 거예요? 네, 이틀 전만 해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오수석 거취에 변함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오수석은 임명 전부터 조국혁신당이나 강성친명 쪽의 반발에 부딪혔죠.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은 안 된다고요. 그래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대통령은 밀어붙였거든요. 하지만 차명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와 진보 언론들이 합세해 거세게 밀어붙이자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부의 벽을 넘지 못한 거죠. 자, 그렇다면 후임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올까요? 네, 아무래도 검찰 출신을 다시 임명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지점이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전 민정수석을 봐라. 의지가 강해도 검찰을 잘 모르면 오히려 검찰 개혁을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대통령실도 이번 낭만은 검찰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어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한은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자진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일제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임명 자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정조준했습니다.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 아들이 고교 시절 입법 활동한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발의된 것, 또 아들 관련된 비영리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열었던 점 등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학부모 단체라든지 학생분들이 대입 입시에 활용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저는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나. 김 후보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SNS에 아빠 찬스로 아들의 입시, 채용, 정치 인문에 두루 쓰일 스펙을 만들어준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수석 낙마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 인사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은 음주운전 등 전과사범, 비서실장은 무면허 운전, 민정수석은 차명재산, 총리 지명자와 정무수석은 새천년 NHK 룸살롱까지 이미 그 시작부터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정권입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청문회를 잔뜩 벼르자 민주당도 김현, 박균택, 박선원 등 화력이 센 의원을 청문회에 전면 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1명에게 빌린 채무도 논란이죠. 국민의힘은 정치 자금 아니냐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자, 7년 전 작성한 차용증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1명 중 9명에게 같은 날 빌렸는데 이 처음 약속했던 만기 시점까지 갚질 못했습니다. 그럼 돈은 왜 빌렸을까? 채널A가 접촉한 한 채권자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018년 차용증을 쓰고 11명에게 총 1억 4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돈을 빌린 이유로 세금 변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9명은 2018년 4월 5일 하루에 1,000만 원씩 차용증을 썼습니다. 만기 시점은 모두 2023년이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차용증을 쓴 인물로는 2008년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와 정당 생활을 함께한 정치인 A씨를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도 포함된 걸로 추정됩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채널A와의 통화에서 이야기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총리가 되면 본인의 정치적 채권자들을 위한 보훈에 여념이 없을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날카로운 인사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의혹들이 꼬리를 물자 김민석 후보자가 조금 전 SNS를 통해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아빠 찬스는 없었고 이 사적 채무는 모두 상환했다는 겁니다. 자, 후보자 신분이지만 물가 간담회를 여는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오늘 출근길에서 각종 의혹에 말을 아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궁극적이다 해석될 거라고 보고. 늦은 오후 SNS 글을 올려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송구하다는 말로 운을 띄운 뒤 야인의 시간이 길어져 아이들 엄마가 교육을 전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고교 시절 추진했던 표절 예방 교육을 필수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아들의 대학 진학 원서에는 활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며 일각의 아빠 찬스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적 채무가 있었지만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했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환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앞서 식품 외식업계와 물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매주 1회 이상 구내 식당 대신 주변 상권에서 점심을 먹으면 어떠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포커스를 두는 행보인데 오늘 오후엔 군부대를 찾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며 대북 유화 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것도 연습했어요.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병력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계엄 해제에 일조한 점을 평가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들 자긍심에 약간의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우리 여러 장병 여러분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북 유화 정책 기조를 시사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건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참모들이 일부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엔 참석할 가능성이 커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도 가는데 나토에 안 갈 이유가 있냐며 대미 현안이 많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볼수록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모두 중시하는 양손 외교의 일환이란 해석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이 대통령 취임 후 연일 경제 대통령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오늘 재계 총수들도 만났습니다.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출과 내수 부진의 이중고 속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로 기업을 돕겠다면서도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생각이고 또 필요한 규제들이라면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선 한미 간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에게 산업, 경제정책 및 통상 외교에 대한 의견과 인사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경영계 의견을 청취해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5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참석했고 도시락을 먹으며 1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5대 그룹 총수들도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며 화답했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한박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335 모여 인사를 나누는 5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 미소를 띄운 채 담소를 나누고 신중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대통령 입장에 차분해진 간담회장. 분위기를 띄운 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었다고 언급하자 참석자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이 회장은 다음 세대 먹거리를 위해 AI와 반도체, 바이오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5대 그룹 총수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 대통령께서 미국, 중국, 일 정상과 통화해서 APEC 회의 참석을 요청하신 만큼 주요한 빅샷 기업인들을 초청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초청 및 행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상견례 성격으로 치러진 이번 간담회. 재계는 민관 공조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자, 대통령 5개 재판 중에 2개는 중단이 됐고 대북 송금 재판은 아직 중단 여부가 결정이 나질 않았죠.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대통령의 직무 방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며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겨냥했습니다. 이 재판마저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뒤로 미룬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교류 사업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헤아려 오늘 김 위원장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언급한 건 사전 대응 성격이 강합니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곧 해당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부가 입장을 낼 것인 만큼
미리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다음 달 22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당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김용태 개혁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당무감사보다 대여 투쟁을 할 때라며 김 위원장이 추진 중인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시로 대선 후보 교체 당무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김용태 개혁안 중 하나입니다.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후보 교체 논란의 당사자인 김문수 전 후보는 이 당무감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측근에게 지금은 당무감사보다 대여 투쟁을 할 때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지난 11일 상임 고문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런 뜻을 직접 공개 발언으로 밝히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전횡을 전혀 제어하지도 못하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인가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김 전 후보는 다음 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 사령탑으로 찐명으로 불리는 김병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내란 종식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 사령탑으로 3선 김병기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기호 1번 김병기 후보가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 내란 종식의 최종 병기로 써달라고 출사표를 던진 김 신임 원내대표. 첫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내세웠습니다. 저를 선출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달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정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 때 수석 사무부총장을, 이번 대선에선 조직본부장을 맡은 찐명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김 원내대표와 경쟁자인 4선 서영교 의원 모두 명심 마케팅에 주력했는데 당 관계자는 명심이 김 의원에게 쏠려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비상계엄 등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 후보자 3명을 지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 국회가 추천한 지 8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지명했는데요. 자,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11시 9분쯤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 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최혜병 특검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둔 검찰부장입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지 불과 8시간 만에 지명 절차를 마친 겁니다. 법상 3일 이내에 지명하면 되지만 당일 바로 처리한 건 대통령의 속전속결 의지라는 해석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동시에 특검 3개를 가동하는 게 부담이 큰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대한 빨리 내란을 종결하고 국정 안정 모드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도 오늘 바로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찾아가 면담하면서 속도를 냈습니다.
악의 뿌리가 깊은 만큼 저항도 거셀 것입니다. 수사력은 물론이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는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은 굉장히 잔인하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거든요.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이번에 3특검 지명자 면면을 보면 검사, 법원장, 군검사 출신인데요. 오늘 일제히 각오를 밝혔습니다. 100명 넘는 수사팀을 이끌어야 할 이들, 어떤 인물들이고 일성은 뭐였을까요? 이기상 기자가 이어갑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은석 내란 특검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수사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주요 혐의자가 이미 기소된 상황에서 야권 정치인들을 상대로 내란 선전, 선동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조 특검은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 윤석열 정부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놓고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 재직된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을 맡아 김홍일 전 의원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용산 참사 사건을 처리하면서는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판사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함께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꼽힙니다. 정치 편향 우려를 일축하며 김건희 여사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최상병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은 군 검사 출신입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떤 외압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저는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특검은 오늘부터 20일간 특검보와 파견검사 인선과 사무실을 정한 뒤 다음 달 초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 이란과 미국의 6차 핵 협상이 진행되기 이틀 전 공습으로 이란군 투톱 그리고 핵 과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CCTV 화면이 번쩍하며 커다란 폭발이 보입니다. 공격당한 건물은 활활 타오릅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이스라엘군이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Israel launched Operation Rising Lion, a targeted military operation to roll back the Iranian threat to Israel's very survival.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최근 몇 년간 핵무기 9개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며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고 공습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이란을 공습하며 이란의 방공망이 취약해진 것을 파악한 뒤 공습을 준비해왔고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 이틀 전에 실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란 내 수십 곳이 폭격당했는데 특히 이란의 핵심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가 공격당해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이란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표적 공습도 실시됐는데 이란군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과 이란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군 수뇌부 인사들이 사살됐고 핵 과학자 최소 6명도 사망했습니다. 특히 일부는 자택에서 공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스라엘이 정보력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사전에 공습을 인지했지만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it looks like it's something that could very well happen. Hopefully that doesn't happen.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수일간 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자,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지요. 이스라엘 본토 타격을 위해 무인기 100여 대를 출격시켰는데요. 조금 전 이스라엘 측이 무인기 상당수를 요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무인기 한 대가 요란한 비행음을 내며 하늘을 가릅니다.
중동 현지 매체들이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길목인 이라크 남부 디카르에서 현지 시각 오늘 오전 포착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공격당한 직후 이란이 보복을 천명하며 출격시킨 자폭 무인기입니다. رژیم صهیونی در سحرگاه امروز دست پلید و خون‌آلود خود را به جنایتی در کشور عزیزمان گشود و ذات خبیث خود را با زدن مراکز مسکونی بیش از گذشته آشکار کرد.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무인기 출격 사실을 파악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בשעות האחרונות איראן שיגרה מעל 100 כלי טיס בלתי מאוישים משטחה לעבר שטח מדינת ישראל. כלל מערכי ההגנה פועלים ליירוט האיומים.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란 무인기 상당수는 요르단 상공에서 요르단군에게 요격되거나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에게 직접 격추당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란이 공격받은 시설 중 핵시설 심장부로 꼽히는 나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기화하기 직전 단계인 순도 60% 정제 우라늄을 400kg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사능 수치 증가는 없다면서도 이란 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누리교민 560여 명은 이란의 보복 공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나 또 대사관 또 국경부터 해서 공항까지 이제 임시 폐쇄가 된 상황이고요. 추후에 모든 이제 모임들도 이제 자제하라고 하는 또 지침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아직까지 양국에서 접수된 교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란 공습 소식에 우리나라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 2,900선이 무너졌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도 걱정입니다. 오은선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기름을 넣고 있는 사람들은 중동의 긴장 소식에 기름값이 오를까 걱정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해가지고 기름값이 10% 뛰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국제유가는 한때 14%까지 급등하며 배럴당 78달러 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세계 원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동 전체로 긴장이 확산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 국제유가는 2, 3주 간격을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고점을 찍으며 3,000선을 바라보던 코스피는 미 관세 정책에 중동 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2,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올라온 게 있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시기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율은 1,370원 선 가까이 치솟았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며 국제 금값은 온스당 3,450달러를 넘겼습니다. 정부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어 국내 에너지 비축 현황을 확인하고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장마 소식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밤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 관광객들은 우산과 우비로 비를 피해보지만 점차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제주 산지와 남부 중산간에는 오후 6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표됐는데 내일까지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립니다. 남해안에도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전남, 경남, 남해안, 부산과 지리산 일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10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지리산 탐방로는 오늘 오후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북상하는 열대 수증기가 물폭탄의 원인입니다. 중국 남동 해안에 위치한 열대 저압부가 고기압 따라 북상하며 비구름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열대 수증기가 직접 부딪히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은 최대 40mm, 경상과 전라권은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 뒤 다시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곳곳에서 비가 오며 장마가 이어지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아침 경의중앙선 선로 위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사다리차 운전자 음주운전을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삿짐 사다리차가 중심을 잃더니 옆으로 쓰러집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도망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가 40m가량 사다리를 펼쳐 올리던 중 선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고압선 일부가 끊어져가지고 그 위에서 보면은 그 노란 선이 세 가닥이 출렁하더라고요. 넘어진 사다리는 선로 반대편 주택 옥상까지 덮쳤는데요. 태양광 패널이 부서진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열차 전기 공급선에 문제가 생겨 서울역에서 행신역 사이 열차 운행이 사다리차를 치우는 5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에 있던 승객들은 선로를 따라 이동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원래 서울역으로 가면 25분 정도 걸리는데 저리 용산으로 돌아가면 한 40분 걸려요. 경찰은 사다리차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어젯밤 8시쯤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며 사다리차 연식이 오래됐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세종시의 야산으로 숨어든 뒤 나흘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경찰이 청주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 추적에 나섰는데요. 주민들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경찰 잠수대원들이 저수지에 들어가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A씨를 찾는 겁니다. A씨는 아파트 외벽에 가스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범행한 뒤 현관문으로 달아났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 한 야산으로 도주했는데 이후 인접한 청주시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야산에 이어 오늘부턴 수색 지역을 청주까지 확대해 A씨를 쫓고 있습니다. 인상착의 등 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을 이용해 탐문 수사를 벌인 데 이어 A씨가 숨졌을 가능성에 저수지 내외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도피가 장기화하면서 주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전을 걱정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너무 불안하다고. 동네 분들이 다 저녁에 잠을 못 자. 세종시도 시민들에게 당분간 입산과 외출을 자제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 출입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 수사 전환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자신의 부동산에 본인 소유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추징에 대비한 셀프 근저당으로 보고 허 대표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본인 소유 건물 하늘궁을 담보 잡은 건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허 명예대표는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두 곳의 주식회사에서 3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 명예대표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자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수사기관은 이른바 셀프 근저당을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채권액은 540억 원대입니다. 경찰은 재산을 환수당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신의 부동산을 자신 소유 회사의 담보로 잡은 걸로 의심합니다. 이거 34억에 사고, 이거 뭐 한 20억에 사고, 뭐 하여튼 한 100억이 들어갔어요. 검찰은 허 명예대표의 범죄 수익 혐의에 해당하는 389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허 명예대표 측은 회사로부터 횡령한 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징 보전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김세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덩이 안에서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하수관 공사장에서 인부 2명이 매몰돼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선 겁니다. 2명 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6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인부들은 지하 약 1m 깊이에 묻힌 하수관을 뚫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안타까워. 9시에 내가 나갔는데 하더라고요. 팬인가 뭔가. 너무 거기서 전기가 반대하고 사람이 하고 정신 사람이고. 경찰은 이때 벽면에 있던 흙이 쏟아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에는 흙더미가 쌓인 채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흙이 쏟아지는 걸 방지하는 시설이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희가 현장 왔을 때는 그런 게 없어 보였었거든요.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 관리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 운동회도 맘 편히 즐기기 어렵고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소음 민원 때문인데요. 이런 씁쓸한 현실에 어른들이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김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으로 소음 민원이 발생한 경우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음 민원으로 아이들의 놀 기회가 줄어드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한 초등학교에선 봄 운동회를 시작하기 전 아이들이 죄송합니다라고 외치는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운동회에서 발생할 소음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겁니다. 아예 아이들이 직접 안내문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안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양해글을 붙인 곳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조심스럽다고 하는 게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죠.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요.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잘 보살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해 한 어린이 공원에선 공놀이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지자체 이름으로 설치됐다가 논란이 일자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와 지역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40여 년간 700차례 넘는 헌혈로 생명을 나눠온 69의 어르신이 정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면 헌혈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현행법상 70세부터는 나이 제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배우기도 하고 순발력을 측정하는 게임을 즐깁니다. 내일 헌혈자의 날을 맞아 각종 활동을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새기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건강한 몸이니까 내 건강한 몸에서 나눌 수 있는 게 피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1982년부터 42년 동안 704번이나 헌혈을 해온 허명 씨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이런 일에 내가 동참한 거죠. 다른 것은 없고요. 그러나 허 씨는 오는 9월부터 헌혈을 하지 못합니다. 만 70세가 돼 70세 미만인 헌혈 연령 제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능력껏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제한이 없어진다면 몇 살까지 선생님은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도 한 5, 6년은 더 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에 정부가 헌혈 연령 제한을 허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나이로 제한을 두기보다는 건강 상태나 헌혈 이력에 따라 헌혈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헌혈 가능 인구와 참여자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란입니다. 어제 인도에서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객 중 30대 남성 1명이 유일하게 생존했는데요. 스스로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존자가 탑승한 좌석 번호를 따서 11A의 기적이란 말도 나오는데요. 서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여객기 한 대가 순조롭게 이륙한 듯 보이더니 금세 추진력을 잃고 추락합니다. 사고 현장에선 화염과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영국행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는데 사고 현장에서 놀랍게도 생존자 1명이 걸어 나옵니다. 탑승자 242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인도계 영국인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일어나 보니 주변에 온통 시신이 널려 있었다며 일어나서 도망쳤고 누군가 나를 구급차에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He video called my dad as he crashed. He said, "Our plane's crashed." I don't know how I'm alive, how I exited the plane. 이 유일한 생존자는 가슴, 발 등 온몸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그가 앉았던 좌석 번호를 따서 11A의 기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앉았던 11A 좌석은 비즈니스석이 바로 뒤에 배열된 이코노미석의 첫 줄 중 창가에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기체에서 비상문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AP통신이 보도한 의료진의 증언에 따르면 생존자는 충돌 직후 기체가 두 동강 났을 때 자신이 몸을 내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좌석이든 안전한 게 없다. 다 돌아가신데 한 분 산다는 거는 천운이죠. 이번 여객기가 현지 국립의대 기숙사 위로 추락하면서 지상에서도 사망자가 다수 나왔는데 현지 보건당국은 이번 사고 사망자를 최소 290명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에선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토안보부 장관의 기자회견 도중 질문을 던진 상원 의원이 보안요원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이민자 추방 반대 시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진행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강조하던 순간 한 남성이 끼어듭니다. We are staying here to liberate the city from the socialist and the burdensome leadership. Secretary, I don't know what you insist on. 질문을 던진 사람은 민주당 소속인 알렉스 파디아 미 상원 의원이었는데 신분을 밝혀도 보안 요원들이 제지합니다. Hands up, hands up. Also, I want to talk specifically I have questions for the secretary. 파디아 의원은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문 밖으로 밀려났고 이후엔 FBI가 의원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수갑까지 채웁니다. 바로 풀려나긴 했지만 현직 의원에 대한 강경 대응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t's despicable. It's disgusting. It is so un-American. 재계에서도 반트럼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 창업자의 며느리인 크리스티 월튼이 뉴욕타임스에 14일 열릴 대규모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를 낸 겁니다. LA 시위가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한인 사회의 불안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LA 사태 이후에 이 소리미유자분들께서 너무 두려우셔서 일을 안 나오신대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생일과 군 열병식이 진행되는 현지 시각 14일, 미 전역 약 2천여 곳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예고돼 있어 추가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진수식 도중 옆으로 넘어졌던 구축함을 다시 세워 새로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사고 23일 만인데요. 완전히 복구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자세히 보면 선체 표면이 울퉁불퉁, 파손 흔적을 완전히 지우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밀짚 모자를 쓴 채 장병들을 사열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흰 정장을 차려입은 김 위원장의 딸 주혜의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이 어제 라진조선소에서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함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 중 넘어진 구축함을 옮겨와 다시 진수식을 연 겁니다. 김 위원장은 구축함을 완전히 복구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자세히 보면 선체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한 부분이 보입니다. 크레인으로 선체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파손된 걸로 추정됩니다. 앞서 진수된 동급의 최현함과 비교할 때 미사일이 놓여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사고를 거듭 질타했는데 건조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온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손직한 청진조선소 현대화 직장 재관 1작업반 단장 조금혁 동무의 영적 이훈에 대해 높이 평가하시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과 추종국들의 도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5,000톤급 이상의 구축함을 매해 2척씩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선을 긋는 걸로 해석됩니다. 반면 남한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는데 지난 4월 최현함 진수식 때는 9차례나 언급한 적이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신중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성일환 기자와 열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어디를 다시 찾았습니까? 네, 바로 접경지입니다. 이틀 전에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중단을 지시했죠. 오늘 직접 현장을 찾아서 주민들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선거 때 약속했잖아요. 심쿵 고통받아서 이렇게 막 고문하는 그런 희한한 소리를 하니까 개들도 같이 울어요. 이게 뭐지? 근데 뭐 2시에 방송이 끝났대요. 어제부터 안 한 건가요? 하루 저녁 안 했는데도 어떻게 잠을 못 잤어요. 일시적으로 정지한 건지 뭐 영원히 영영 중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고. 접경지 가기에 앞서서 이 대통령은 SNS에 영상도 하나 올렸습니다. 대북 방송 중단 하루 만에 마주한 평화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접경 지역 주민들 고통 덜어주려고 확성기를 중단했다는 거죠. 이 대통령이 전에도 접경지 찾은 적 있어요? 당 대표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에도 접경지를 방문했었죠. 이 당시 주민들에게 던진 질문 꽤나 솔직했달까요?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텔레비를 못 봐요. 이 소리 때문에.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네. 뭘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평화를 중시하는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면 저런 방송도 안 하고 살기도 좋아지는데 전쟁하겠다고 그러고 맨날 저 싸움질에서 대결 격화시킨 당을 왜 자꾸 그렇게 찍는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표를 얻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질문이었죠. 네, 이 접경지는 보통 이제 북한과 맞닿아 있는데 보수세가 좀 강하다고들 하죠. 네, 이 뼈 있는 질문의 효과 있었을까 싶어서요. 이 인천 강화 지역 대선 득표율을 한번 봤는데요. 이 대통령이 39.51%, 김문수 후보가 54.46%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대선 때보다는 격차가 10%포인트 줄었더라고요. 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초심 지키면 마음 더 얻을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청와대도 보이고 용산도 보이는데 반반 로고예요. 네, 대통령실이 오늘 새로운 업무 표장,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실의 새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 이 대통령실이란 표현을 처음 썼던 윤석열 정부 때 로고를 더 이상 안 쓰는 겁니다. 볼게요. 저 로고인가요? 네, 문양과 색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과거 청와대 시절 사용했던 문양입니다. 대신 밑에 글자는 청와대가 아닌 대통령실이라고 적혀 있죠. 정말 반반 맞네요. 네, 문양은 앞으로 옮길 예정인 청와대로, 글자는 현재 쓰고 있는 용산 집무실을 반영한 거죠. 문재인 정부 당시 로고와 윤석열 정부 당시 문구가 반반 섞인 건데 글자체와 표기 방식은 문정부 형식을 따랐습니다. 청와대로 돌아가면 글자까지 청와대로 바뀝니다. 어쨌건 로고부터 빠르게 뭔가 좀 바꾼 느낌이 드네요. 네, 대통령실은 교체가 아니라 복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전통과 역사 있는 청와대 로고를 되살리는
휘날려서 민주주의 회복이란 상징성을 알린다는 거죠. 새 명함과 홈페이지처럼 앞으로 새로 만들 것에는 새 로고를 반영하고 기존 설치물이나 인쇄물은 그대로 둡니다. 로고는 대통령실 얼굴 같은 거거든요. 몸은 용산에 있지만 마음은 청와대에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공사가 예정보다는 길어질 것 같다는데 이 기묘한 반반 동거, 로고 문구까지 청와대라는 세 글자로 바뀌는 건 언제 가능할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장두성이 경기 중 투수 견제구의 옆구리를 맞고 피 섞인 구토 증세를 보였습니다. 폐출혈이었는데요. 잇따른 부상에 김태형 감독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연장 10회 초 롯데 장두성이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그리고 KT 투수 박영현이 1루로 견제구를 뿌립니다. 견제가 뒤로 빠졌어요. 장두성 2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루에 들어간 장두성이 고통스러워하며 일어나질 못합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니 투수 견제구가 옆구리에 맞고 뒤로 튕겨나간 겁니다. 장두성은 피 섞인 구토를 하더니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폐출혈로 4에서 5일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어제 게임은 롯데가 이겼지만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장두성은 한 달 전에도 헬멧에 공을 맞아 가슴을 쓸어내린 바 있습니다. 타율 1위를 하며 펄펄 날던 전민재도 4월 말 얼굴을 맞고 한 달가량 쉬었고 지난달 이호준과 손성빈도 같은 날 머리에 공을 맞고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롯데가 몸에 맞는 공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롯데는 지금 1위 LG에 3.5경기 차로 뒤처진 3위입니다. 하지만 7위 기아와도 3.5경기 차이밖에 안 납니다. 선두권 경쟁이냐, 중하위권 추락이냐의 갈림길에서 몸에 맞는 공으로 계속 다치는 선수가 나오자 롯데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호우가 내립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포비가 쏟아지겠고요. 현재 호우와 강풍 예비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충청 이남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는데요. 제주 산간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에 150mm 넘게 내리겠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돼 안전사고 주의해야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와도 수도권 등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높은 습도로 후텁지근한 상태라 실제 체감온도는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강릉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0도, 대구 28도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그쳤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